주디스 버틀러가 2012년에 출간한 책,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의 서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2016년 시대의 창에서 양효실이 옮긴 것입니다. Onso의 제목은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자기 탈피, 추방, 그리고 시온주의 비판. 형식적 차원에서 모든 책은 자체의 불가능성을 검토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분명한 해결책도 없이 그 불가능성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에 기대 완성되었다. 심지어 그 불가능성이 이 작업의 진척을 끊임없이 위협하더라도 그것은 글쓰기 안에서 유지되어야 했다. 애초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든 비평은 사실상 반유대주의라는 주장의 정체를 폭로하려는 책으로 시작된 기획은 이제 불가능한 것과 함께 머물러야 할 필요에 대한 명상으로 바뀌었다. 나는 앞으로 그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애쓰겠지만 이런 시도의 위험성은 미리 밝혀두고 싶다. 국가폭력, 인구의 식민적 종속, 추방과 박탈에 대해 비평할 유대적 출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데 성공한다면 그때 나는 이스라엘 국가폭력에 대한 유대적 비판이 윤리적 의무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는 셈이 아닐까 한다. 나아가 디아스포라적 유대성의 윤리적 실체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비유대인과의 동거라는 유대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사회적 평등과 사회 정의에 입각한 태도가 세속적, 사회주의적, 종교적 유대 전통을 통합하는 요소로 존재해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새삼스럽지도 않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점령활동, 이스라엘 내부의 불평등, 토지 몰수, 그리고 캐스트 리드 작전,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1월 18일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습한 작전에서처럼 고립된 인구를 대상으로 맹렬한 폭격을 퍼붓는 일에 대해 비평하는 것, 실상은 그 나라가 시민권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대, 은 모두 반유대주의적이거나 반유대적이고 유대 민족에게 유익하지 않으며 흔히 유대적 가치라 불리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가정하는 공적 담론에 맞서 거듭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유대인의 투쟁 자체가 반유대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이러니다. 내가 국가폭력, 식민주의적 추방, 봉쇄의 양태에 반대하는 진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유대 전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고 치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스라엘 국가의 말하기에 빌미가 되어온 유대성과는 다른 유대성을 확증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또 나는 세속적 유대인, 종교적 유대인, 역사적으로 형성된 유대인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정의와 평등의 의미, 국가폭력과 식민적 정복에 대한 비판을 둘러싸고 활발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조하게 된다. 사실은 만약 이 지점에서 설득력을 입증하고 논증을 그친다면 정치적 시온주의가 취임시키고 유지해온 갖가지 형태의 국가폭력,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은 대규모 박탈, 1967년의 토지 전용, 그리고 분리장벽을 건설하고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지금도 거듭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토지 몰수를 비판하는 일이 반유대적인 것도 항유대적인 것도 아님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것만 해도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식민적 정복을 반대하는 유대인 연대 세력의 존재와 반시온주의적 유대 전통을 도외시한 채 유대인이라면 을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게 일반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항목에서 점수를 딴다고 한들 나는 그 즉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의와 평등의 양태들을 확증할 중요한 유대 전통, 반드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평을 도출할 전통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나는 비시온주의적인, 심지어 반시온주의적인 유대관을 수립하고 심지어 시온주의에 대한 저항마저 유대적 가치로 만들어버리면서 간접적으로 유대성을 이례적인 윤리적 출처로 단언하는 셈이 될 우려가 있다. 시온주의 비판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그런 예외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거부되어야 한다. 유대인으로서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게 제 아무리 중요한들 그것이 가능하려면 유대적 프레임, 아무리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것이라고 해도
이 윤리를 정의하는 틀로서 충분한가를 묻는 비판적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시온주의에 반대하려면 윤리와 정치를 사유하는 배타적 프레임으로서의 유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정치체제에 관해 타당한 사고방식이란 생각과 태도, 소속감, 적대, 버틀러는 동시대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의 적대적 민주주의 혹은 갈등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합의와 일치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비판적이다. 를 드러내는 서로 경합하는 윤리적, 정치적 전통에서 비롯되게 마련이다. 곧 국가폭력을 비판할 유대적 근거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국가 자체에까지 확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은 분명 가능하지만 이는 이 시대에 중요하지만 불완전한 주장인 채로 남는다. 그런 유대적 원천에서 정치적 시온주의 반대운동의 동력이 될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오롯이 끌어낼 수 있다 해도 그 즉시 그것들은 불충분하고 심지어 모순된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그 비판이 오로지 유대적인 것이라면 이 지역을 사고하는데 유대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면서 스스로는 원치 않았을지라도 시온주의 효과라 불릴 만한 것의 일환이 되어버린다. 이 지역의 유대적 헤게모니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시온주의를 자처하건 반시온주의를 자처하건 분명히 시온주의 효과의 일부가 된다. 그럼에도 유대인과 유대성을 대표한다는 이스라엘의 주장과 경합해서 수많은 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민족, 그리고 유대적 가치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가 이 난제를 피해 갈 방법이 있기는 할까? 유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곧 시온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거나 유대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온주의자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나는 계속 놀란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가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제 유대성을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유대성의 의미가 계속 시온주의의 지배 아래 있다면 과연 이스라엘에게 유대적 가치나 유대민족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적 유산이나 유대적 형성은 인정되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비판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 정의, 동거와 같은 원칙을 광의로 해석된 유대적 출처에서 끌어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이들 가치를 바로 유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밖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속한 가치 부여 방식을 배제하거나 폄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피해갈 한 가지 방법은 이들 원칙을 유대적 출처에서 파생시킨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파생이란 관념은 결과론적인 모호성을 함축한다. 곧 유대적 출처를 둔 그런 원칙들이 발전하여 역사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면 그것은 배타적인 유대적 원칙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배타적인 프레임을 벗어난 것인가? 더 일반적으로 제기될 만한 질문은 이스라엘 국가나 유사한 형태의 불의를 자행한 다른 국가에 대한 비평 안에서 위태로워진 정의와 평등의 원칙들이 부분적으로는 이런저런 특수한 문화, 역사적 출처에서 유래하면서도 그것들 중 어느 하나에 독점적으로 소속되지는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출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 고전주의 전통, 프랑스 계몽주의, 20세기의 탈식민지화 투쟁을 떠올릴 수 있다.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이 경우에 그 원칙들은 특수한 문화적 출처에서 파생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출처가 되는 한 가지 전통에만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 개념이 특수한 전통에서 파생된다는 것은 그 개념이 그 전통을 벗어난 바깥에서 자신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할 방법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에서 벗어남은 강력한 정치적 원칙을 산출하는 모든 전통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딜레마는 분명하다. 곧 국가폭력 비판이 최종적으로나 독점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유대적인 일군의 종교적, 세속적, 역사적 전통으로 다양하고 드넓게 해석될 원칙들에 의존한다면 유대성은 특권적인 문화적 출처가 된 것이고 유대적 프레임은 국가폭력 비판을 사유할 유일하거나 특권적인 프레임인 셈이다. 그러나 그 지역, 역사적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유대적 주권성이라는 원칙에 반대하기에
또 서한과 가자 지구에 대한 식민적 정복을 종식시킬 정치체를 지지하기에, 그리고 1948년과 그 뒤에 반복적으로 자행된 토지 몰수를 통해 자신들의 집과 땅에서 강제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 75만 명 이상의 권리를 인정할 정치체를 지지하기에 국가폭력 비판을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가 지지할 정치체는 그 땅의 거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정치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핵심은 다중적인 프레임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식민 통치가 종식되었을 때에만 온전히 사유 가능하게 될 이민족주의에 이바지할 정치체를 발전시키는 것이기에 유대적 프레임이 정치적 동거나 이민족주의의 토대일 수 있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나는 손쉽게 끌어올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제안하려는 게 아니다. 나의 제안은 오히려 정치적 시온주의의 거대하고 폭력적인 헤게모니 구조는 그 땅과 인구에 대한 지배력을 양도해야 하고 대신에 새로운 정치체가 그 자리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곧 정착민 식민주의의 종식을 전제하고 복합적인 적대적 공생 방식, 곧 이미 존재하는 이민족주의의 비참한 양상을 개선하고자 고심하는 새 정치체 말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시온주의가 유대성에 행사하는 헤게모니 장악력과 경합할 필요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시온주의가 함의해온 것, 곧 식민적 정복과 경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복의 역사를 종식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리는 헤게모니의 첫 번째 움직임, 유대적 이콜 시온주의적에 관심을 두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양쪽 전선에서 한 번에 움직일 것인가? 일군의 원칙을 파생시키기. 먼저 일군의 원칙을 문화적 전통에서 파생시키고 그 다음에 당면한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이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찰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원칙이 유대적 출처에서 파생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질문, 곧 그 원칙이 새로운 역사적 형태를 띠면서 오늘날의 상황 안에서 전개되어도 과연 유대적인 것일까란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양한 출처에서 파생될 수 있고 파생되어야 하며 또 항상 그래왔던 원칙이라면 그것은 그중 어느 하나에 독점적으로 소속되지 않는 게 아닐까? 사실 그 원칙의 일반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나왔을지 모르는 어떤 한 가지 문화적 위치나 전통에 최종 비속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 의거하는 것 아닐까? 이러한 비소속, 이런 추방 덕분에 정의와 평등 원칙의 일반화 가능성 및 전이 가능성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 그런 원칙이 유대적 출처에서 파생된다면 근본적으로나 기원적으로, 심지어 최종적으로 그 원칙은 유대적 가치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런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종교적, 세속적, 혹은 역사적인 일군의 전통, 유대성이 문화적으로 특권적인 출처가 되도록 만들어준 전통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동거와 심지어 이민족주의 문제를 사유하는 데 유일한, 혹은 적어도 특권적인 프레임은 유대적 프레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점적인 문화적 프레임으로서의 유대성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한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두고 평등과 정의를 사유하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유독 모순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이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결말이지만 이 역설을 피할 손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 핵심, 곧 평등, 정의, 동거, 국가폭력 비판은 전적으로 유대인만의 가치가 아닐 때에만 오직 유대적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가치들의 접합은 유대적 프레임의 일차성과 배타성을 부정하고 자체의 분산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밝혀 보이고 싶은 것인데 분산은 정의를 사유할 가능성의 조건, 요즘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분산, 유대적 가치. 메시아적 흩어짐과 그 밖의 디아스포라의 신학적 형상들에서 파생된 것. 당신은 유대성을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그럴 수 없을 걸. 그러나 비유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묻는 질문이 유대적인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 정의해왔다면 우리는 이 관계에서 유대적인 것이란 무엇인지 포착할 수도 공고히 할 수도 없다. 관계성이 존재론을 대체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일이다. 핵심은 유대인이나 유대성의 존재론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성과의 관계,
뒤집을 수 없는 정의적 관계이며 평등이나 정의 같은 근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관계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다. 분명 단수는 아닐 그 관계는 정의적 프레임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을 넘어서는 의무적 과정일 것이다. 이는 이타성과의 관계를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확립한다. 말하자면 이타성과의 관계가 정체성을 방해하고 이 방해가 윤리적 관계성의 조건이다. 이것은 유대적 사유인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물론 이런 입장에 대한 대답은 통상 유대인은 흩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윤리에 대한 유대적, 비유대적 접근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자기 탈피는 자기 무화, 혹은 무화를 무릅쓰는 것과 같지 않다. 효과적으로 이 논증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다. 첫째, 피종속 인구의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식민적 정복의 양태들을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취임시키는 것보다 더한 공격은 없을 것이다. 둘째, 분산이란 양태를 통해 사실상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존재할 뿐 아니라 분산은 유대인에게 위협이 되므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종종 분산을 모국에서 추방된 형태, 모국으로 귀환함으로써만 뒤집을 수 있는 유배 상태, 유배는 영어로는 엑자일, 추방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한 민족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방의 지배에 예속된 상태와 그 상태의 민족 정서를 아울러 의미한다. 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분산이 지리적 상황일 뿐 아니라 윤리적 양상으로도 간주된다면 분산이야말로 특정한 종교나 종족성이 다른 종교나 종족성에 대해 주권성을 주장하지 않을, 사실상 주권성 자체가 분산되는 정치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절실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원칙이다. 이 점은 뒤에 더 자세히 다룰 테고, 지금은 그저 그것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년에 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열망으로 꼽힌다는 것만 지적하겠다. 이타성이나 방해를 윤리적 관계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우선 그런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유대인 정체성의 변별적인 특징은 이타성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이방인과의 관계가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적인 상황뿐 아니라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관계 중 하나를 정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설사 그 진술이 당연히 참인 일군의 진술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이라고 해도 그것은 이타성을 선언적 주체의 수로로서 가까스로 보유한다. 이타성과의 관계가 유대인됨의 한 가지 수로가 된다. 이는 바로 그 관계가 어떤 정적인 존재, 주체로 기술되기에 적합할 존재인 유대인이라는 관념에 도전한다고 이해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얘기다. 그 주체임이 이미 어떤 관계성의 양태 안에 들어가 있다면 존재는 관계성의 양태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는 위니콧과의 관계를 통해 레비나스를 사유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존재를 관계맺음의 한 양태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느냐, 관계맺음의 양태가 존재론과 경합한다고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사유할 때 결국에는 관계성의 일차성보다 덜 중요하다. 게다가 문제의 관계성은 주체의 단일한 성격, 주체의 자기동일성, 주체의 일일성을 방해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관계성이다. 곧 주체를 세계의 중심에서 탈구시키는 뭔가가 주체에게 일어난다. 다른 어딘가에서 온 어떤 요구가 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에게 자신을 강요하고 심지어 나를 안쪽에서부터 쪼개는데 오직 이러한 나 자신임의 쪼개기를 통해서만 나는 다른 이와 관계 맺을 가능성을 갖는다. 이 책이 제안하려는 유대적 윤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부분적으로만 옳을 것이다. 그것은 유대적, 비유대적이고 그것의 의미는 바로 이런 연결된 어긋남에 존재한다. 이렇듯 반드시 이중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조건을 승인하지 않는 식민적 정복 아래에서는 어떤 함께 살기도 실행 불가능하다는 단서와 함께 왜 디아스포라적 프레임이 동거와 이민족주의를 이론화하는 데 결정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공존 프로젝트는 오직 정치적 시온주의의 폐지와 함께 시작될 수 있다. 디아스포라를 이렇게 보면
다른 어딘가에 입각한 관점을 통해 지역적 주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게 왜 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팔레스타인 인구를 다른 곳으로 추방함으로써 수립된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곳의 유대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식민 통치가 지속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해할 처지가 못 된다고 간주한다. 외부 사람은 누구도 여기서 일어난 일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잠재적으로 무슨 논의든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프레임 안에 제한하려 든다. 그러나 그곳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른 곳이 이미 지역적인 것 안으로 들어와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립된 국가의 국경 안과 밖에 동시에 있다. 국경이 축출하고 감시하는 사람들과 그 땅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국경 자체가 설정한다. 이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동권, 영토권, 정치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폭력적인 박탈, 감시, 극단적인 통제다. 이런 노선을 따라 관계는 굳어지고 끔찍하리만치 비참해진다. 이 윤리적 관계성 개념이 유대적 출처들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할 때도 유사한 문제가 출현한다. 한편으로 그 진술은 참이다. 그런 개념이 오직 유대적 출처에서만 파생되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출처에서는 파생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점에서 위르겐 하버마스와 찰스 테일러가 벌인 논쟁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어떤 가치는 종교적 출처에서 파생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관계성의 영역으로 번역되어 들어간다. 하버마스는 입장과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설명하는 종교적 이유는 관용어에 속하기에 그런 담론의 장에서 전적으로 추출될 수는 결코 없다. 테일러는 입장 중 어느 쪽을 주장하는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입장과 두 번째 입장 중 어떤 입장을 선택하건 여전히 필요한 것은 번역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내용이 어떤 수단을 통해 종교적인 담론에서 추출되어야 하거나 종교적 담론은 특이한 관용어를 공유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깥에서도 소통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유대적 출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 해도 더 널리 소통 가능해지고 공동체주의 프레임, 종교적이거나 민족적인 바깥에서도 타당성을 갖추려면 그 개념은 번역되어야 한다. 니체가 주장하듯이 관행의 기원은 종국의 용례와 의미에서 벗어난 세계다. 여기서 니체의 계보학 개념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세계 횡단이 가능하려면 문화 번역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거쳐 어떤 전통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전이의 제도적 반복이 없다면 전통은 보급될 수 없다. 이는 전통이 스스로에게서 거듭 반복해서 벗어남을 통해 스스로를 확립하며 출처는 우선 번역과 전이 가능성의 장으로 들어가야만 윤리적 목적에 쓸모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종교적 담론에서 세속적 담론으로 번역됨. 여기서 세속적이라는 말은 종교적 정립을 초월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을 함의하는 게 아니며 또 공동체주의 프레임에 그런 과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의지하는 출처로서 시작된 것이 의지되는 과정을 거치며 일군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의미다. 어떤 출처가 현재 안에서 벼려지거나 빛을 발하려면 어떤 시간적 궤도를 거쳐야 한다. 오직 일련의 전치와 전이를 통해서만 역사적 출처는 현재와 관련을 맺고 적용 가능성을 획득하거나 자체의 유효성을 갱신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적 궤도는 동시에 공간적인데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움직임은 단일한, 연속적인, 안정적인 지리적 토대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움직임은 특히 땅에 대한 질문들이 역사적 요청과 묶여 하나가 될 때 지형학 자체를 재배치한다. 전통의 적법성을 부여하는 무엇인가는 종종 전통의 유효성을 거스르며 작동한다. 전통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전통을 적법화하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응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출처는 역사적 선례나 전거가 되는 문헌에 입각한 토대를 상실할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 과거의 윤리적 출처는 오직 토대를 양도할 때에만 사회적 유대나 지리적 공간 자체를 재배치하는 것이기도 한 문화적 번역 과정의 일부로서
윤리적 요청들을 수렴하고 겨루는 가운데 다른 어딘가에서 새롭게 번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리, 정치, 그리고 번역의 과제. 번역으로의 선회는 두 가지 상이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번역이란 종교적 의미를 확립된 세속적 프레임에 동화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번역은 특수한 담론을 초월한 공통 언어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이 어떤 특정한 에피스테메,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푸코는 특정한 시대의 인식체계를 구성하는 비가시적이고 무의식적인 기초란 의미로 특화시켜 사용했다. 의 한계들이 폭로되는 장면이자 이타성을 다시 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재접합되도록 강제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적 담론의 우월성을 전제하지도 특수한 종교적 담론들의 자족성을 확증하지도 않는 영역을 열어 보인 것이다. 그리고 세속주의는 등장하는 과정에서 결코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종교적 출처로부터 출현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논의를 양극화하는 그런 특수한 방식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 윤리적 만남 안에서 번역의 장소를 사유하려는 나의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유대적인 출처에서 파생되었지만 정치 철학에서 채택되고 재정립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궤도는 출발의 두 가지 의미를 표시한다. 첫째 의미는 나 자신의 사유를 위한 출발점으로 유대 전통을 취한다. 둘째 의미는 사회적 복수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혹은 종교적, 문화적인 차이를 가로지르며 동거의 토대를 수립하는 데 충분한 출처를 제공할 수 없는 공동체주의적인 담론과의 단절로 이해된다. 윤리와 정치의 분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이 책의 본문 각 장에서는 두 영역이 어떻게 되풀이 겹쳐지는지 보이려고 한다. 일단 윤리가 오로지 기성의 주체에 기초한 성향이나 행동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주체 바깥에서 유래하는 의무에 반응하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된다면 윤리는 자기 동일성에 대한 존재론적 요청과 또 주권적인 주체 개념과 경합한다. 실상 윤리는 내가 아닌 이들, 나로 하여금 주권적 요청 넘어 다른 어딘가에서 받아들이는 자기됨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장소를 확립하는 행동을 의미하게 된다. 타자에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 질문은 윤리적 성찰의 본질적인 부분이 된다. 곧 성찰은 주체를 그녀 자신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 성찰은 타라적 관계성, 자신을 넘어서 행동하게 되는 방식,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에게서 제기되는 자기주장에 반응해 주권성과 국가를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런 윤리적 관계 개념에서 우리를 민족주의 너머로 이끌 사회적 유대와 정치적 의무에 대한 재개념화가 유래한다. 나는 다른 노선을 따라 이렇듯 중요한 윤리 개념의 재구성을 제안하고 싶다. 잠시 레비나스의 용어를 떠올리자면 타자의 요구는 항상 어떤 언어나 매체를 통해 도달한다. 따라서 그 요구가 내게 작용해 반응을 청하거나 정말 내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이런저런 어법을 통해 수용되어야 한다. 그 요구가 전존재론적이고 따라서 모든 언어에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온 요구는 바로 말걸기 구조, 언어는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묶도록 작동한다. 의 일부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마지막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로 말걸기 구조가 항상 어떤 언어, 어법, 매체나 그것들이 수렴되는 어느 지점을 통해 알려지고 경험된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말걸기 구조는 말걸기 궤도에서 주체로 확립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을 놓칠 수 있다. 때때로 전혀 호명되지 않는 이, 혹은 바로 일군에 확립된 호명의 경계에 배설물로 정의되는 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투덜거리려면 우리는 자신의 수신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말걸기의 양태가 우리 쪽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에만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용어나 묘사가 우리 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틀리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허위의 호명과 틀렸음에 대한 감지 사이의 거리, 확실하게는 틈새의 곤경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수신하거나 우리 주위 세계 내부에 등재된 어떤 호출에
모순된 방식이나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을 요청받거나 다중으로 수신자가 되거나 잘못된 수신자가 되는지 모른다. 게다가 어떤 호출은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전달되는데 이는 우리가 받는 소청이나 소임이 항상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되지 못한 카프카의 다양한 메시지는 이 점에서 레비나스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보증서 같기도 하다. 수신되지 못한 호출에 대한 아비탈 로넬의 성찰이 그렇듯이 계명은 이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만약 내게 다가온 윤리적 요구를 떠안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전달될 때 사용된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용어들 안에서 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보장하기 어려운데 모세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추종자들은 계명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잃고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계명을 전달하기 전에 한 번 그 계명을 박살낸 바 있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여러 판본으로 전해진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그것은 살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얼굴을 통해 매 순간의 현재에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역사적 선례나 전거도 없이 온다. 레비나스가 보기에 그것은 설사 우리가 무엇을 얼굴로 간주하고 말고를 놓고 다툴 수 있다고 해도 비해석적인 순간이다. 상해 가능성의 신호는 모두 얼굴로 간주된다. 윤리적 요구가 과거로부터 다름 아닌 현재의 나를 위한 출처, 고대 문헌의 메시지, 현재를 어떤 식으로건 조명하거나 내가 현재 어떤 행동의 양태를 취하도록 만들 전통적 관행로서 도착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용어로 번역된 때에만 채택되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수용성은 항상 번역의 문제, 장 라플랑슈가 주장했던 정신분석의 핵심이다. 번역이 없다면 나는 역사적인 모처에서 여기로 온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 번역은 실어 나른 것을 변형하기에 메시지는 시공간적인 이 지평에서 저 지평으로 이동하는 중에 바뀐다. 가다머에 따르면 이들 지평은 번역의 순간들에 융합하지만 해석학적 전통 안에서 작업한 가다머와 그 외 다른 이들의 전제였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바로 그 전제 안에서 도리어 번역은 틈을 개방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지평이 실패할 때 혹은 아무런 지평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심지어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마저 동일자로 남음으로써 시간 안에서 스스로를 재생산하지는 않는다. 전통은 반복 가능한 것으로서 탈선과 예측 불가능한 시퀀스에 종속된다. 어떤 틈이 새롭게 재출현할 전통에 그 여건을 제공한다. 요구가 전달될 때 사용된 관용어는 특히 요구가 이 시간적 지형에서 저 시간적 지형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애초에 채택되었을 때와 동일하지 않다. 지금 여기로 도착하는 중 무엇인가가 상실되고 메시지의 내용이라 불리는 것에 새로운 무엇인가가 운반의 형식으로 첨가된다. 어떤 연속성이 파괴되며 이는 과거가 현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양한 여행을 거친 뒤에는 처음 상태로 출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생생함을 증명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의 부분적인 잔해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성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게 된다. 이러한 방향상실은 애석해야 할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영토, 재산, 주권성, 동거에 대한 생각을 쇄신하려는 모든 노력의 전제 같은 것이다. 결국 종교적 전통의 출처가 다양하다면 이런 식의 요구는 상이한 전통의 지류의 토대에서 우리에게 제기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서, 탈무드의 성향, 코란 독해의 해석학적 차이들을 둘러싼 열린 논쟁을 설명해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레비나스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식의 계명들은 해석이나 번역에 대한 요구에 선행할 수도 그 요구를 무화시킬 수도 없다. 알다시피 해석학은 종교 텍스트를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잘 읽는 방법인가를 다루는 학문일 뿐 아니라 그 텍스트를 현재에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텍스트의 애초 조건과 현재의 적용 가능성을 가르는 시간적, 지리적 차이를 어떻게 하면 잘 넘어설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주디스 버틀러의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서론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